어제 법정에서 참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때 문영배 전 헌법재판원장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자기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가지고 그 결정에 가장 진실한 증언자는 곽종근. 맞습니다. 예.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렇습니다. 네.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진정성이 있고 내용이 정확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10월 30일, 그 다음에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날성 공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눈에 띄는 것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많이 좀 기사는 좀 나왔는데 그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1일입니다. 정확히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저녁에 이제 윤석열 씨가 장군들 모아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해가지고 장군들한테 잡아와라. 내가라도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곽종근 사령관이 내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부인하니까 그 현장에서도 부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러면서 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계엄의 당시에 방첩사가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1팀이 이재명 조예요. 예. 2팀, 2조가 한동훈 조예요. 네. 그 다음에 3, 4조, 5조까지는 누구라고 지정을 안 해주고 현장에서 정해줄 테니까 그냥 가 이랬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명칭이 안 붙어. 네. 그 1조가 이재명 조, 2제가 한동훈 조인데 요 우선순위는 안 바뀌어요. 네. 이거는 처음부터 상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누구를 잡을지는 14명 체포조 명단이 있지만 그거는 현장에서 해주겠다. 네. 그래서 팀들이 나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한동훈이 정청래라든가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뭐 조국 대표보다도 더 위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우선순위가 2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동훈이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동훈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한동훈 잡아와. 내 앞에 끌고 와. 내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어. 네. 이 얘기를 물론 취중이라 그러지만 10월 1일 날 했고 그날 비상계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이제는 군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1일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얘기가 한동훈 내 앞에 끌고 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엄에 윤석열이 한 명분이 뭡니까? 감사원장 탄핵했다. 검사 탄핵했다. 예산을 감액했다. 이런 걸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여태까지 계엄의 논리였는데 주된 논리였죠. 이 중에 한동훈하고 상관이 있는 게 없잖아. 한동훈이 감사원장 탄핵했어? 한동훈이 검사 탄핵했어? 예산 삭감은 그거는 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한동훈은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집권당 대표지. 오히려 이거에 맞섰던 사람이야. 그렇죠.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 논거가 깨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간에 대한 증오와 그 적개심, 이 미움이 계엄의 본질이었던 거지. 감사원장 검사 탄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그리고 그 야당을 기본적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데 한동훈을 두 번째로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는데 왜 그렇게 한동훈을 미워한 걸까요? 김건희 바로 드는 생각은 이제 그 김건희 씨를 공격한 거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되기 직전부터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그렇죠. 들어갔어요. 네. 그때 그 국민 눈높이 발언을 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안 있다. 맞는다. 이 발언이 일단 불을 질렀는데 그때가 총선 직전이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률 그 회계사. 회계사가 마포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저기 뭐랄까 한동훈이 김경률을 저기 소개해주면서 그렇죠. 다른 어떤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니까 김경률이 또 비대위원이네 이러는데 비대위원이 유튜브 나가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한 거예요.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가 팔팔 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 때 저기 문자 메시지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저기 한동훈한테 몇 번 그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 메시지. 그런데 한동훈이 씹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형수님 하면서 친하게 지낸 검사와 대통령 배우자가 카톡을 뭐 수백 번 나눴다는 거 수백 번 나눴다는 네. 사이가 그 검사 시절에는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빠그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정무수석 시켜가지고 한동훈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사퇴해라. 그렇습니다. 물러나라. 그러니까 아니 당대표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때가 이제 그 가장 총선 전에 완전히 이제 근본적인 균열이 갔던 게 10월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한동훈이 용산의 김건희 비선 라인들을 지목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 청소시켜라. 청소해라. 다 내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역을 또 건드린 거예요. 성역을 또 건드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정쇄신 요구 중에 하나가 의료대란 정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막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초과 사망자가 막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거에 또 영린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엔 뭐 당연한 말 한 거 같고 왜 저래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비자에 보면은 영린이라는 게 나와. 네. 용의 비늘 중에 이 턱 밑에 딱 2개는 반대 방향으로 비늘이 나 있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그 비늘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용은. 그거는 용납 못한다 이거. 그게 김건희였다라는 얘기죠. 그 영린의 2개의 영린이 김건희하고 의료대라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지지율 떨어지고 국정이 파탄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화풀이를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러면서 사실은 한동훈. 그건 명분만이었어요. 반국가 세력 이런 거는 허울을 만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 이게 이제 계엄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곽종군이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관리되지 않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에다가 이걸 가지고 거의 자폭을 하듯이 나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 너 못해 차라리 그냥 비상 긴급조치권을 해버릴 거야 이런 식의 심성을 드러내줬다. 이 참 아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거 나올 때마다 진짜 열이 머리끝까지 뻗치는 느낌입니다. 근데 어제 그 곽종군 사령관 그 증언 중에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평양 무인기 관련 대목입니다. 예. 뭐라고 표현했냐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에 북한 오물풍선이 뜸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 애들 반응이 없는데 뭘 자꾸 보내겠다.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무인기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이게 계속 보낸다는 게 무인기를 보낸다는 거였구나. 이거를 본인 이제 알게 됐다. 이걸 어제 증언을 그거 중요한 거죠. 아니 이거는 지금 외환죄 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전 사령관이라고 하는 군의 핵심 관계자가
수뇌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수뇌부의 인사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증언을 한 겁니다. 북한 중요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북한 애들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 반응이 와야 되는 반응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반응이 와가지고 여기서 분란이 터지고 이게 심하게 말하면 국지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응은 그때 연평도의 아파치 헬기 비행이라든가 네. 그 해안포 사격을 했는데도 북한이 반응이 아무 없다. 반응이 없고. 아. 그 무인기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고. 반응이 와서 국지전 같은 게 발생해서 그거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아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이 얘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그 특검 수사에서 말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합참작전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김용현이 11월 18일하고 11월 23일에 합참 지통실에 쳐들어옵니다. 지휘통제실에. 예. 그날이 북한이 오물풍선 날려보낸 날이에요. 네. 이때 자기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를 장관이 악셀을 밟으는데 내가 발을 집어넣어서 못 밟게 했다. 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장관이 명령대로라면 그냥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내가 발을 집어넣어서 엑셀을 못 밟게 했다. 네. 예, 이 진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진술이. 근데도 희한하게 이래 곽종군 사령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외환죄로 아직 기소가 안 돼. 그렇습니다. 이게 법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지금 기사로는 예. 일반 이적죄 적용을 검토한다.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일반 이적죄라는 게 그게 뭐 우리 장비 드론을 갖다가 북한에 제공한 거 이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비행 기록이 다 있거든요. 네. 이런 데이터를 북에 넘겨줬다. 그래서 북을 이롭게 했다. 이게 일반 이적죄를 얘기하는 건데 약하죠. 외환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게?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 외환죄에 대한 입증이 이 법리 적용이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적죄나 그 외환 유치죄나 여적죄 이런 거는 네. 북한하고 통모했다라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북한하고 통모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통모한 사안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반응할 때까지 두들겼다는 거죠. 이거 뭐냐. 그 다음에 노상원이 북한에 멀주지하면서 그때 정보사 요원들이 울란바토르 몽골에 가서 그렇습니다.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통모가 이루어진 증거는 없지만 네. 통모를 하려고 했던 증거 이런 것들은 나온 것이고 시도한 것 자체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는 특검이 지금 어디서 부딪혀 있는가 보면은 이 특검이 어떤 그 고도의 군사 정보, 이 적국과 관련된 공작적 차원에서의 이 어떤 군사 정보 세계에는 접근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선 민감하기도 할 뿐더러 전문성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뭐 전문성보다도 이게 일종의 옛날에 흑금성 사건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사법의 영역인가? 왜냐하면은 너무 그 국가의 공작 어떤 첩보와 공작의 세계 같은 경우에 이게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법에서 다루는 외환이나 이적 맞습니다. 내란죄 갖고는 이 군사 정보에 대해서 고도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느냐? 난 우선 여기서부터 결론을 못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접근할 때 기본 스탠스의 문제가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곽종군하고 윤석열의 논쟁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은 계엄군 투입의 목적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국회 투입한 거는 윤석열 측은 질서 유지다. 네. 참나 질서 유지하려고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 이 얘기고 질서 유지가 아니라면 무슨 계엄군이 저렇게 허둥대고 쫓겨다니고 그다음에 뭘 몰라서 그러고 팔아. 질서 유지만 하러 갔다 당황한 거다. 이게 윤석열 측 주장인데 그렇죠. 곽종근은 아니다.
자, 저기 질서 유지라고 하는데 체포 명령을 받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의결 정족수를 차단하라는 목표를 듣고 갔는데 개헌군이 안 한 거다. 그렇죠. 그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까지 15명의 707 특임단이 있었는데 그 윤석열 주장은 야 그걸 끌어내려고 질서 유지가 아니고 끌어내는 거였다고 하면 15명이 그 190명 넘는 본청 안에 있던 190명 넘는 의원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15명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707 특임단이 어떤 병력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렇죠. 못한 게 아니고 707 특임단이 안 한 거다. 실제로 190명 넘는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본회의장 그래서 그 표결 계엄해제 표결 같은 거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특전사 요원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걸 강행 돌파라고 강행 합니다. 돌파. 자, 이종 격투기에 단련된 특수 요원들인데 그 중에서 특전사 중에서도 최정예잖아요. 707은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예요. 네. 거기도 경쟁률이 세요. 그러니까 특전사 요원이라 하더라도 707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7대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려고 훈련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엄청나게 받아. 그래서 고가치 표적 제거라든가 인질 구출 임무를 하는 데거든요. 그 다음에 저격을 하는데요. 네. 자, 이게 707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본회의장으로 돌파하는 것 자체는 수는 작지만 네. 이거는 그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막 정밀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 부대가 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10수여단 1대대요. 네. 그 49명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후속 증원부대 2대대 120명이 또 들어온 거야. 여기가 다 본청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야. 결사적으로 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막을 테니까 또 본청 안에서도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끝나는 거야.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안 한 거란 말이야. 안 한 거.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대체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1단계로 707 15명이 들어가는데 못하거든. 그러니까 1대대를 넣어서 거기다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몸부시고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 이거는 이제 1대대가 들어갔으니 하라는 얘기인데 네. 1대대가 못했어. 네. 그러니까 2대대를 또 집어넣었는데 네. 1대대하고 좁은 복도에서 엉켜버리는 바람에 실패한 거예요. 2대대는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가는 애들. 특전사끼리 엉켰다 이 말씀입니다. 엉켰죠. 그 좁은 통로에서. 네. 그러자 이번에는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예. 다른 부대. 그래가지고 그게 수방사령관한테 대통령 전화가 4차례 갔는데 네. 3번째 전화가 그거예요. 총을 쏴서라도 몸부시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 끌어내. 네. 요게 3번째 전화예요. 네. 4번째 전화가 다시 와 수방사령관한테. 끌어내라는데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때는 4번째 전화는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났으니까 계엄이 해제돼도 2차, 3차 계엄을 하면 2번, 3번 네. 하면 되니까 하던 대로 계속해. 네. 물러나지 마. 하던 대로 계속해. 하던 대로 계속해. 이러니까 특전사가 안 되니까 이번엔 수방사를 맞으면. 네. 그 작전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들도 설명을 못해. 대부분. 네. 이 작전에 이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니까 어제 곽종근 사령관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곽종훈 사령관은 신뢰가 가는 게 처음 얘기 나올 때 증언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력에 있어서도 기억력도.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묻다가 그때 정복 입고 왔잖아. 그러니까 사복 입고 갔는데 넥타이 메고 갔는데 그것도 며칠 전부터 복장 코드 다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내가
그다음에 계란말이하고 베이컨만 했잖아. 정식 식사 자리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복 입고 들어가니까 계란말이 해주던데. 이러고 우선 폭탄주를 대통령이 먼저 제조하고 그다음에 꼭 시킨대. 네. 다음 자는 당신이 제조해. 당신이 제조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두 차례 제조했지. 그러니까 뭐가 두 차례입니까? 훨씬 많이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였잖아 술을. 그러니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윤석열을 상대로 특수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재판에 곽종근의 특수전이 네, 곽종근의 특수전이 윤석열 재판에 치명타가 됐다. 이게 굉장히 윤석열 어렵게 됐다. 이게 어제 나온 거죠. 재판정에서 곽종근 보면은 저 윤석열을 아주 시겁하겠어요. 시급하죠. 자, 이게 어제 그저께 상황입니다. 저도 최근에 책을 정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상황을 종합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 의원님 지금 책을 쓰시다 보니까 더 기억이 자료를 계속 보고 그러니까 더 뚜렷하게 이제 정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이제 의원들도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전모를 다 알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제 이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계엄군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 707은 국회 본청의 앞쪽에서 쳐들어왔어. 네. 그게 어디냐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을 유리창으로 깨고 왔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현관 쪽으로 오다가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층에서 4층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네. 4층에서도 그 707하고 보좌진이 한번 부딪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화전을 한 번 더 맞은 거예요. 예, 4층에서도. 그러니까 또 태각해. 그러니까 쥐새끼 같이 그냥 뺑뺑 도는 거고. 네. 반면에 후면 쪽에서는 1대대와 2대대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오는 거냐. 전면 쪽이냐 후면 쪽이냐. 그런데 처음에는 전면 쪽을 막다가 1대대가 저쪽에서 후면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야 저쪽으로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앞치역에서 바리케이트를 쌓았던 인력들이 이번에는 저쪽 후면 쪽으로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화기 쏘고 콜라병이 날아가고 뭐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2대대가 또 들어온 거죠. 그게 후면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무혈입성을 했어. 1대대가 들어온 통로로. 이미 부서졌으니까 문은 거리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본청 로텐다 홀에서 진입하는 유리창이 있는 문에서 좁은 복도인데 엉켜버려가지고 계엄군끼리 엉켜버린 거죠. 네. 이게 전모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방사령관한테 니들이 이제 본청으로 진입해 그러는데 여기서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국회 후면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몰려가 있다고. 그다음에 증원부대는 국회에서 담을 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본청 뒷면.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있었고 나머지 부대들은 서강대교 북단하고 그다음에 국회 앞에 버스에 gat혀 있었어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버스를 포위해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갇혀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방사 병력은 힘을 제대로 못 쓴 거야. 즉 수방사 병력은 결국 국회 본청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발자국을 남기질 못하고 참 잘 된 일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방방 뜨는 거야. 계속 이놈한테 전화하고 저놈한테 전화하던 마지막에 간 게 수방사령관한테 간 거지. 이게 전모의 흐름입니다. 이게. 의원님 그 책 언제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방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랍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 신청하실 때 꼭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시는 회사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 하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보험 3당 마이보험 체크.